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지난 32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일한 지 이제 한 4년 차 접어든 감정평가사 조명지라고 합니다. 저는 감정평가 이론 과목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이 실무, 이론, 법규 이렇게 세 과목이죠. 그중에 2교시에 보는 과목이 감정평가 이론이고, 일단 지금 다들 감정평가 이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부하신다는 전제하에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저희가 강의에서 감정평가 학원론 책이라고 그 서광채 교수님이 쓰신 책을 앞으로 교재로 볼 건데요. 오늘은 그 교재 내용은 들어가진 않고 오늘 이렇게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서 뭐 간단히 보시면은 감정평가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뭐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감정평가라는 걸 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랑,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 과목의 기출문제 예시도 보고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도 실제로 나오는지 간단히 보고,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 과목의 전체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간단히 크게 볼 거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서 합격할 수 있기 위한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간단히 오늘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린트하고 제가 판서해드리는 내용 가지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감정평가 2차 시험에서요. 과목이 3개였죠.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거꾸로 먼저 써보면요. 법규, 이론, 실무. 원래는 1, 2, 3교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이 일단 어떤 목적으로 시험이 치러지는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험을 합격하면은 뭐 수습 기간을 거치기는 하지만 바로 현업에 투입되어서 감정평가 그 업무를 실제로 수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합격한 지 뭐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뭐 해야 경매평가, 소송평가, 그리고 뭐 3년 지나야 공시지가 평가가 가능해지고 그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합격을 해서 자격자가 되는 순간 저희 지금 내년 대비라고 하면은 37회 대비죠. 그 37기 감정평가사가 되셔도 그냥 극단적으로 1기, 2기 감정평가사로 합격하신 그 분들하고 그냥 사인의 효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바로 현업에 투입이 되어도 이 업무가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지를 보고 그 가능한 사람을 합격시키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세 과목은 결국 감정평가를 실제로 할 수 있으려면 알아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그럼 감정평가사가 되어서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면 알아야 하는 내용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요. 그 중에 법으로까지 만들어져서 이거는 안 지키면 절대 안 되는 그게 법이죠. 법으로 제정된 게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일부가 알아야 하는 전체 내용 중에 어느 정도는 정말 이거는 법으로까지 규정을 해 놔야 한다. 이런 부분이 법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법규 과목은 그러한 실제 법으로 규정이 된 내용들을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론은 법으로 규정되진 않았지만 그 외에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이제 나머지 내용들 있죠. 법으로는 규정되지 않은 그게 이렇게 법 규정은 안 됐지만 이론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묻고 아는지 보는 과목이 감정평가 이론 과목입니다. 그러면 실무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요.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요것들을 토대로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줄 아는지 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 과목은 우리가 답안지는 셋 다 똑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니까 똑같이 논술 답안에다가 보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거는 줄글로 쭉 쓰는 그런 논술 답안 형태가 맞습니다. 근데 실무 과목은 답안지에다가 뭐 줄글을 쭉 논술을 한다는 느낌의 답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작성하는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답안지에다가 뭐 이런 거 이렇게 판단함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라고 뭐 숫자 계산을 해서 실제 감정평가액을 계산하고 왜 감정평가액이 나왔는지까지 과정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말 그대로 평가서의 축소판을 쓰는 게 감정평가 실무 과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실무를 할 줄 아는지를 보는 거라서 1교시 실무 과목이 다들 제일 어렵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꽈락률, 그러니까 이 과목 하나의 점수가 40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하려면 그래서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과목이 각각 따로따로 뭐 그냥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실무를 할 수 있으려면 이론적인 것도 알아야 하고 법적으로도 규정된 것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뭐 제가 이론 강사라서도 그렇지만 이론이 제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론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사실 실무 과목도 점수가 따라옵니다. 근데 뭐 실무랑 이론이랑 별개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수험생들이 늘 뭐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저렇게 실무, 이론, 법규 세 과목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다가 깨우치는 순간 뭐 합격하기도 하고 뭐 그런 편입니다. 우리 시험이.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 세 과목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어느 하나만 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느 하나 잘 하면은 딴 것도 따라오는 게 당연한 그런 공부를 하는 공부 내용이 있는 시험이구나. 그거를 처음부터 다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프린트 내용을 볼 겁니다. 프린트 내용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뭐 감정평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감정평가가 필요한가, 뭐 이렇게 있죠. 감정평가 이론이 결국은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내용이라고 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 과목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기본 강의를 들으실 텐데 감정평가 실무 기본 강의에서는 아무래도 감정평가의 뭐 완전 기초부터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뭐 토지, 건물 등등 감정평가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공부하는 게 실무 과목의 실제 내용이에요. 그리고 법규도 그 중에 저렇게 법 규정으로 실제로 규정이 딱 된 내용들 자체를 왜 그렇게 규정이 됐는지 정도의 설명과 그리고 그 규정 자체를 암기하고 그리고 뭐 대법원 판례 암기하고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서 이렇게 감정평가란 무엇인가부터 그리고 각종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합격해서 일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접하는 어떤 용어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는 한자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 도입의 그 시초를 뭐 따져 보면은 일본 감정평가 기준을 많이 차용을 했었고요. 최근 근래에는 미국 감정평가 기준도 많이 차용을 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부동산 관련해서 한자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용어도 그래가지고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일상적으로 통상적인 이란 2호 말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통상적인 그런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용어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과목은 이론 과목뿐입니다. 그래서 이론 과목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술술 이렇게 편하게 잘 들으시면서 그런 시험이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하면서 뭐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들으시다가 실무랑 법규 수업을 들으실 때 아 이거 이론에서 얘기했던 그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풀고 그리고 뭐 법규 과목에서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하면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란 무엇인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따가 그 프린트에 1페이지에서 맨 밑에 있는 그 감정평가의 역사와 관련한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볼 거긴 한데 우선 우리 감정평가 관련해서 법이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하는 법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얘를 그 공식적으로 법제처에서 약칭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우리가 칭하기도 감정평가법이라고 칭할 거고 그리고 실무랑 이론 답안에서는 요 약칭으로 쓰시면 됩니다. 바로 쓰시면 되고 근데 법규 과목에서는 맨 처음에는 그 각종 법명의 풀네임을 맨 처음에는 한 번은 써주라고 그렇게 뭐 가르치시거든요. 그게 더 좋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실무랑 이론에서는 약칭으로 하시면 되고 감정평가법이랑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얘는 줄여서 감칙이라고 앞으로 부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얘도 줄여서 보통 실무 기준이라고만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아니지만 요 실무 기준에 대해서 우리 협회 감정평가사 협회 차원에서 이 실무 기준에 대해서 실무 기준 해설서 얘는 사실 내용이 딱 그 법 규정된 그 내용만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실제로 감정평가 할 때 뭐 어떻게 적용을 하라는 건지에 대해서 훨씬 더 양을 풍부하게 자세하게 해설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업에서는 이 내용을 거의 토대로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감정평가 업무를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정평가법, 감칙, 실무기준 이렇게
약칭으로 계속 쓰시면 되고, 그럼 이제 진짜로 들어가죠. 감정평가법에 그 뭐 법규 시간에 또 들으시겠지만 얘네끼리 또 어떤 게 더 상위 법령이냐, 그러니까 더 지금 뭐 초반이니까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면 더 파워가 있는 법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이것의 위임을 받아서 감칙이 제정이 된 거고요. 이거의 위임을 받아서 실무기준이 제정되고, 그래갖고 내용 분량 자체도 얘는 요만큼 제정을 한 거고 위임을 해서 구체적인 건 너가 해라 해서 이렇게 제정하고, 또 요것도 분량이 사실 적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위임을 해서 더 자세한 건 너가 해라 해서 이만큼 규정하고 이런 식입니다. 하여튼 네, 다시 그래서 그래서 제일 상위 법령인 감정평가법에서 우리 감정평가법이 제정된 뭐 목적, 우리 감정평가법이 왜 존재하는지 뭐 그런 것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법상 정의를, 개념 뭐 뜻이라고 하는 거죠. 정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 제1조부터 쭉 있겠죠. 제2조에 제2호 여기에 감정평가의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정의라는 게 물론 요거를 앞으로 감정평가 이론 답안을 특히 작성을 하실 때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러면서 그거를 요거 그대로 암기하셔가지고 답안에 쓸 줄 아시긴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정의라는 게 단순히 그냥 암기를 하면 되는 그냥 글자가 아니고요. 이 각각의 다 쪼개서 하나하나 들어있는 의미 자체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 첫 번째 감정평가는 무엇인가의 감정평가 정의 요거 적어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네 가지로 지금 쪼개져 있죠. 제일 먼저 감정평가의 대상. 감정평가는 어떤 걸 대상으로 하냐면요. 토지 등입니다. 토지 등. 감정평가라는 게 사실상 어떤 가치가 존재를 하면은 그 대상이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뭐 한때 그래갖고 감정평가사가 어떤 거 감정평가를 하는 거냐 하고 누가 물으면 그냥 뭐 사람 빼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심지어 사람의 어떤 가치까지 뭐 연예인에 대해서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 참여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은 가치가 존재를 한다면 그 가치가 얼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토지 등이라고 할 때 아무래도 감정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부동산, 그러니까 즉 토지랑 건물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그 학문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뭐 어떤 감정평가에 대해서 내용을 써라 할 때 굳이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아니면 어떤 기업 가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감정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부동산 말고 외에 어떤 것을 특정 지어서 얘기하면서 의 감정평가 시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설명하시오.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즉
감정평가라는 거 앞에 그 대상을 부동산 말고 딴 걸로 굳이 특정을 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냥 감정평가 하면은 부동산 감정평가를 기본적으로 칭하는 걸로 좀 암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감정평가 현업에서도 감정평가의 대상은 뭐 대부분이 부동산이긴 합니다. 대부분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 받고, 그 다음에 2번 감정평가의 목표. 목표는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가치가 아니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겁니다. 그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치라고 하면은 다양한 개념의 가치가 존재를 하죠. 뭐 종교적 가치, 사회적 가치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거고, 근데 경제적 가치라는 것도 사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의 그 가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가, 그러니까 다양한 금액으로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감정평가 이론에서 다루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 중에 또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맛보기로 조금씩 다 얘기를 드리면, 우리 감칙 그래서 5조 제5조에서 우리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서는 사실 여기 앞에 이렇게 제 있죠. 제도 사실 생략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줄여서 빠르게 쓰는 게 우리는 사실 중요하니까 감칙 5조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감칙 5조에서 우리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의 기준가치로 시장가치를 기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하면서 감칙 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동일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동일한 대상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동일한 대상 물건이어도 가격이 뭐 가치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장 가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도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라는 저 정의에서 경제적 가치 하나에서 사실 담고 있는 우리 엄청 중요한 논점이 있다는 거 지금 봤고, 그 다음에 3번 감정평가의 본질은요, 또 이거죠. 판정입니다. 판정은 뭐 쉽게 말하면 판단해서 결정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한다는 말이 상당히 주관적인 활동입니다. 뭐 그냥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뭐 읽고 그걸 바로 뭐 해석하고, 그거는 객관적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는 이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전문가에 의한 어떤 주관적인 의견에 의한 뭐 판단,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활동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얼마인지 감정평가를 해주세요 했을 때 감정평가사들끼리 그 얘기하는, 도출해내는 감정평가 그 결과, 감정평가 금액이 차이가 이게 크면 안 되겠죠. 누군가는 이 토지에 대해서
전체 그 총액을 뭐 15억 막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막 거의 뭐 6억 막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 정도로 큰 편차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판단인데, 전문가의 판단이라는 거는 큰 편차가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관성이라는 것을 주관성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로 복수평가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제도를. 그러니까 주관성 극복 제도. 여러 가지 방안과 뭐 이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일단 핵심이 되는 제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복수평가고, 두 번째는 최저 평가액하고 최고 평가액의 격차가 10%를 넘지 말아야 한다라는 토지보상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성 극복 관련해서 또 주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활동은 본질이 주관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감정평가의 결과는 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액이라 함은 다른 말로 하면은 화폐액을 말을 하는 거고요. 화폐액이라 함은 뭐 몇 원 이렇게 그러니까 금액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화폐액이라는 거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그 가치 측정 수단으로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도구죠. 그래서 이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에는 딱 그냥 몇 원 해가지고 얼마라고 딱 해주는 점으로 추정하는 방법도 있고, 몇 원에서 몇 원 사이라고 하면서 구간으로 추정을 하는 방법도 지금 국내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존재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감정평가 정의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이 하나하나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오랜 시간 그 심사숙고를 거쳐서 그렇게 규정이 최종적으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이 앞으로도 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사실 담고 있는 뜻이 많다는 거를 계속 인지하고 공부를 해주세요. 허투루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막 조사 하나하나까지도 뭐뭐의 뭐뭐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뭐에 대한 뭐뭐로 할 것이냐, 하여튼 조사 하나까지도 다 신경 써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번을 본 거고, 그 다음에 2번 넘어가면요. 왜 감정평가가 필요한가죠? 감정평가가 왜 필요한지. 감정평가라 함은 달리 말하면 이제 다시 얘기해보면 전문가에 의한 가치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감정평가한다고 했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정확히 얼마로, 예를 들어서 사고 팔려는 사람이 이걸 얼마로 거래를 하면은 가장 적절한지, 그거를 사실 알기 어려운 재화입니다. 부동산은.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부동산 거래한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거래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한다 하면은 아파트 가지고 거래를 하죠. 근데 아파트의 거래 가격, 적정한 거래 가격 아는데요? 할 수 있죠. 아파트는 왜 그렇냐면은 비교적 그 실거래가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중에 하나인 것이고,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국에 있는 그 모든 토지, 그리고 뭐 어디 그냥 저 길 가다가 저 구석에 혼자 있는 그런 건물, 그 모든 게 부동산이죠. 근데 그런 아파트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부동산은 사실 거래라는 게 참 잘 일어나지 않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아파트 말고는 뭐 지어진 이후 거래가 뭐 한두 번도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부동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다가 만약에 그 건물을 팔고 싶어졌어요, 소유자가. 그러면 대체 이 건물을 토지랑 건물을 얼마를 받고 파는 게 적정한가? 요거에 대해서 일반인은 모르죠. 얼마라고 딱 했다가 만약에 손해 보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로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뭐 이걸 만들 때, 맨 처음에 최초에 만들 때 얼마가 들었다라는 게 원가죠. 반대로 부동산 외에 뭐 일반적인 그냥 뭐 이런 분필 같은 일반 재화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 재화는 누가 그 가격을 결정하죠? 보통 공급자, 일반 재화를 생산을 해서 시장에다가 공급하는 공급자, 보통 일반 기업이죠. 일반 기업이 자기가 이 재화를 생산을 할 때 들었던 그 원가에다가 뭐 적정 이윤 이런 걸 더해서 그 가격을 사실 시장에다가 얼마로 책정해서 내놓죠. 즉 일반 재화의 가격은 그 원가를 아니까 원가를 토대로 공급자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원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당연히 부동산 중에,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토지랑 건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고, 건물은 그 건물을 지을 때 쓰인 그 건설 자재, 그리고 뭐 노동력에 대한 뭐 임금, 그런 거 다 합하면 사실 그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원가라는 거는 뭐 건축비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의 최초 원가는 사실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토지인 거죠. 토지의 원가라고 했을 때 그 토지를 맨 처음에 샀을 때 뭐 거래한 금액, 이 토지의 원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원가는 아니죠. 원가는 진짜 맨 처음에 그 재화 물건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들어간 그 비용이 원가거든요. 그럼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그냥 원래부터 주어진 천연 자원이죠. 그래서 토지의 어떤 최초 원가라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초 원가라는 걸. 그렇다 보니까 그런 원가에 기초해서 토지의 그 적정한 가격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불안전성. 이거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시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어디 시장 가서 뭘 샀다 할 때 말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 현실 시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그래서 추상적인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용례가 뭐 그거죠. 지금 뭐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뭐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면서 할 때 쓰는 그 시장. 추상적인 그냥 거래가 일어나는 그 추상적인 공간,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뭐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금액이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고 그걸 이제 고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가성이란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만드는 족족 뭐 다 팔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공급자, 그러니까 즉 뭐 건물이라고 치면은 그 건물을 짓는 건설업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새로 안 짓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부동산,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걸 시장에 내놓는 것도 공급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동산은 그 금액 자체가 이렇게 크고 쉽게 뭐 샀으면은 그걸 빨리 뭐 되팔고 아니면 만들었으면 빨리빨리 다 팔아 해치우고 그럴 수가 없는 재화예요.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은 시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잘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대비되는 거는 일반 재화에 비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일반 재화는 아까도 예를 든 것처럼 그냥 이런 분필 있죠. 뭐 종이 그리고 뭐 모든 재화, 뭐 칠판도 되겠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그냥 사고 팔고 하는 일반 재화를 일반 재화라고 해서 부동산이랑 대비해서 개념이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거래 자체가 안 그래도 희소하고요. 그 와중에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 거래된 금액이 신뢰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부동산은 뭐 그런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그냥 자기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뭐 부르는 게 값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그리고 특히나 뭐 가격이 급변하고 막 변동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의 중요성.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부동산은 너무 중요한 재화이니까 이 부동산의 가치는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제대로 판단을 해야 한다. 인 건데 부동산이 왜 중요한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대표적으로 토지라는 게 일단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그냥 기반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보는 것은 돈 측면에서 국가를 운영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세금을 토지 등 그 재산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도 있고, 그리고 토지를 사고 팔 때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취득세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부동산이 우리 국가 그 가계 자산 비중의 몇 퍼센트라고 했더라? 60%, 70%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어쨌든 금액 규모가 애초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려면 아주 좋은 원천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걷기 위한 그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 제대로 평가해야 그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겠죠. 그래서 세금의 원천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권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 말고도 여러 가지 재산이 존재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 봤을 때 하여튼 7, 80% 그렇게까지가 사실 자산 구성의 7, 80%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핵심 그 권리가 있어요. 국민의 생명이랑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근데 우리 뭐 최근에 뭐 전세 사기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거는 국민이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재산권, 부동산, 전세라는 그 재산권에 대해서 사기를 당해서 비관을 해서 생명을 끊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래서 생명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의 핵심에 해당을 한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경제 내 큰 비중. 그러니까 모든 그 기업체도 다 어떤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그걸 기반으로 그 기업체도 굴러가고 산업체도 뭐 돌아가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를 국가 경제에서 비중도 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똑같이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다. 근데 이거는 그 자체로 그 토지랑 건물이 쓰인다 그거 외에도 이거는 그 국가의 그 경제가 시장 경제가 유지되고 그리고 활성화가 된다라는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돈이 시장에 돌아야 시장이 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돈이 돈다는 게 거래가 일어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동산의 거래가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대표적인 큰 이유가 그 부동산의 가격을 사람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니까 부동산 거래가 잘 안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부동산 가격 자체를 제대로 가치 판단의 전문가가 매겨줘서 그 금액을 토대로 그 거래가 일어나면 시장 경제의 유지와 활성화에도 우리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거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펴본 그 왜 감정평가가 필요한가? 이게 결국은 감정평가의 필요성 해가지고 그 책에도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냥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그냥 쓰시오 해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기는 뭐 어렵겠지만 워낙에 이제 기본 문제인 거라서 근데 뭔가 더 어려운 걸 묻기 전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러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지금 말씀은 이렇게 드린 걸 토대로 이해는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점점 책 보면서 암기도 하시고 구체적으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도록 우리 감정평가 이론 시험은 시험 문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책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책을 달달달 외웠는데 그걸 그대로 쓰면 오히려 답과 약간 어긋나게 문제를 일부러 내시는 편이란 말이에요. 실제 채점하시고 출제하시는 분들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책에서 공부한 달달 외운 대로 그냥 그대로 쓴다. 그러면은 애초에 뭐 꽈락할 점수를 그냥 줘버리고 이렇기도 하기 때문에 책을 달달 외우실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에서 우선 출발을 해야 해요. 암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재산권 그리고 뭐 시장 경제 유지 활성화 그리고 시장의 불안전성 이런 것들 구체적인 용어나
단어 뭐 이런 표현 있죠. 그런 건 암기를 하시는 건데, 그리고 뭐 법 규정 같은 거 뭐 그런 건 암기를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공부할 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